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동네에서 작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단골 손님이 사연 올리면 바로 뽑힐 것 같다고 한번 들어보고 사연 보내보라고 권유해 주셔서 찾아서 들어봤는데 정말 별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 사연도 흔치 않은 일이라 손님들 없는 시간에 틈틈이 작성해서 보냅니다. 결혼 초반 때 징글징글했던 시모의 행패를 공개할게요. 재밌게 잘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다가 28살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마음도 잘 통하고 트러블 없이 오래 연애하다가 34살에 결혼했습니다. 시모는 남편 10살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한창 보살핌이 필요했던 어린 나이에 남편이 기억하던 시모는 늘 아버님께 이혼해달라고 소리치고 화를 내던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혼 후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가 연락조차 없었다고 해요. 제가 남편이랑 연애할 때부터 시모는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30살이 되던 해에 아버님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님이 떠나시니 한순간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옆을 계속 지켜주고 위로해줬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남편과 아버님 댁에서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누군가 싶었는데 시모였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몰라봤어요. 누구세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요? 아버님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았던 시모가 모든 장례가 끝난 후 남편을 찾아왔어요. 갑자기 뻔뻔하게 엄마 행세를 하며 찾아온 시모를 이해할 수는 없었고 남편도 시모가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연락은 받았는데 일이 있어서 정리하고 오다 보니 장례가 다 끝나버렸네. 미안하다. 왜 오신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했다, 준호야. 엄마가 나빴어. 이제서야 내가 너무 가정에 소홀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 그동안 내가 받은 상처 이제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니? 어? 나 이제 갈 곳도 없고 떠돌이 신세야. 갈 곳도 없고 본인이 찾아갈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다며 울면서 애원하는 친엄마를 또 매정하게 내칠 수는 없었기에 같이 살지는 않아도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일도 안 하고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저희도 30대 중반으로 나이가 되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혼주석은 시모가 채워주게 되었죠. 결혼을 준비할 때도 어찌나 바라는 게 많던지 진주 목걸이를 해달라, 가방을 사달라, 옷도 한 벌 해줘라. 정말 귀찮게 참견을 했어요. 다들 아들 결혼하면 진주 목걸이랑 가방도 받던데. 참, 한복은 대여로 하고 난 예쁜 원피스 한 벌로 해주면 안 되니? 어머님 사시고 싶은 원피스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 같이 옷 보러 가볼까요? 어머, 그럴래? 며느리가 생기니 너무 좋네, 정말. 그래도 남편의 엄마이고 어쨌든 시모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선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드렸죠. 진주야, 너네 신혼여행 하와이로 간다며? 거기 구찌가 그렇게 싸다더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나 요즘 지갑 바꿀 때가 됐거든. 혹시 구찌 매장 들리면 내 거 지갑 하나 좀 부탁해도 될까? 아, 구찌 지갑 갖고 싶으세요? 아니, 뭐, 꼭 가지고 싶다기보다 지갑이 좀 낡았어. 이것 봐, 너덜너덜해가지고 너가 사준 가방이랑 이 지갑이랑 안 어울리잖아. 그리고 얘, 내가 또 가방 사달라고 하긴 염치가 없고. 가방은 됐으니 지갑 하나만 이쁜 거. 이거 좀 볼래? 내가 좀 받은 건데 매장에 있으면 이걸로 부탁해. 그럼 그 사진 일단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럴까? 처음부터 맞춰들었던 것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시몬은 점점 더 저에게 원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몬은 남편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저한테 잘해주는 척 하셨어요. 진주야, 여기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더라. 요즘 너 카페 오픈 준비한다고 힘들지? 많이 먹어. 네, 여기 맛있네요.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너 이 반찬 잘 먹네. 더 달라고 해야겠다. 이모, 이 장아찌 좀 더 주실래요? 우리 며느리가 잘 먹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남편이 자리에 없을 때는 태도가 싹 변해서 저를 막 타박하곤 했습니다. 정말 많이도 먹네. 너 다이어트는 안 하니? 요즘 애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1일 1식 한다던데. 너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같더라. 관리 좀 해. 카페 사장이 뚱뚱하면 손님들 싫어해. 카페 오픈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잘 챙겨 먹어야죠. 나중에 카페에 익숙해지면 그때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저 어디 가서 뚱뚱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어머 얘는 내가 너 뚱뚱하다고 했니? 그렇게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다고. 제가 잘 관리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럴 때마다 황당하고 어이도 없었지만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매번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준아, 왜 전화를 안 해? 전화 좀 자주 해. 내 친구 며느리는 매일 안부 연락한다던데. 너는 뭐 카페 핑계로 전화는커녕 문자도 없어? 내가 연락해야 나중에서야 답장 보내고. 아주 누가 시엠이고 며느리인지. 어머니, 저 요즘 바쁜 거 뻔히 아시면서.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고 집기들도 사야 해서 정신 한 개도 없어요. 친정엄마한테도 한 달에 2~3번 연락할까 말까인데.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너만 바쁘니? 나도 바쁘다 얘. 아무튼 내일부터는 매일 안부 전화해. 매일은 좀 심해요.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제 친구 중에 매일매일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린다는 애 단 한 명도 없어요. 얘 말 대답하는 것 좀 봐라. 아무튼 전화해.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지. 토를 달아. 아니 친정엄마한테도 전화 못 드리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자리에 왔길래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매일 전화하라고 하시는데? 뭐 매일매일? 엄마, 나도 매일 안 하는데 며느리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아, 아니. 난 며느리랑 좀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남편이 오니까 살짝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남편이 옆에 없다 싶으면 전화를 해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 아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그래도 어머님이 전화해서 통화는 했네요. 깜빡할 게 따로 있지. 그리고 네가 해야지 매번 내가 해야겠니? 그렇게라도 통화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너는 정말 한마디를 안 주는구나. 아무튼 내일은 네가 전화해. 뭐 이 정도까지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귀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몬은 점점 저의 모든 것에 참견을 하려고 했어요. 종종 오픈 준비하는 카페에 찾아와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던지 쫓아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었죠. 갑자기 남편 30살 돼서 나타난 시모를 받아들이기도 힘들었는데 또 바라는 것도 많으니 버겁기도 했어요. 적당히 바라셔야 말이죠. 속이 터졌습니다. 진주야, 너는 젊은 애가 감각이 이렇게도 떨어져? 이 벽 색깔 구려. 누가 카페에 이런 색을 써? 젊은 세대들은 이런 튀는 색 좋아해요. 제가 보기엔 예쁘기만 한걸요? 요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예전이랑 달라요. 아유, 걱정이다, 걱정이야. 그리고 이거 테이블 너무 불편해. 의자도 이게 뭐야. 테이블이랑 의자를 통일해야 안정감도 있지. 어머니, 요즘 인기 있는 카페들은 밋밋하게 안 해요. 특이한 걸 더 좋아해요. 여기 있는 것들 모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예쁘다 했어요. 어머님 시대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내가 왕년에 얼마나 센스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너 이렇게 네 멋대로 하다가 손님 뚝 끊겨 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도 다 시장 조사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어디서 하는 건지 너무 이상해. 심심할 때마다 오셔서 제가 하는 모든 것에 트집을 잡았어요. 진짜 화가 났던 건 그렇게 이상하다고 뭐라고 하면서 인테리어 소품이나 잔이나 접시 등을 챙겨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 카페에 이 화병은 안 어울리는데? 우리 집에 어울릴 것 같다. 그치? 그치? 이거 내가 가져간다. 어머니,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병이에요. 화병 필요하시면 제가 다른 거 사드릴게요. 일단 이거 놓으시고. 얘는 정말 쪼잔하게. 넌 또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넌 돈도 많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것도 못 줘? 뭐 얼마나 한다고. 하나 더 사. 진주야,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간다. 이따 전화해. 제가 정말 고심해서 고른 고급 화병을 자기 가방에 쏙 넣어서 후다닥 도망치듯 가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그날은 빨리 가시는 것 같아서 뒀습니다. 달라고 해봤자 어차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주실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잔이랑 접시를 정리하고 있는데 개수가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개수를 잘못 발주 넣었나 싶어서 확인했는데 발주는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었고 업체에서도 수량에 맞춰 잘 보냈다며 확인받았죠. 솔직히 시모가 의심이 되었지만 그냥 추가 발주 넣었습니다. 시모가 주말에 놀러 오라고 호출한 날 집에 갔더니 주방 한켠에 그 없어졌던 커피잔이랑 접시가 떡하니 놓여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 커피잔이랑 접시 언제 가져가셨어요? 어머머머, 얘 좀 봐라. 말 서운하게 하네. 가져갔다니. 네가 뭐 도둑이니? 그때 너한테 얘기했더니 가져가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니? 당연히 기억날 리가 없죠. 시무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었는걸요. 제가 카페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던 걸 핑계로 없는 말을 지어내시더라고요. 아무리 정신없었어도 시무가 얘기했으면 기억이 안 날 리 없을 겁니다. 엄마, 말도 없이 그냥 가져가신 거예요? 마음에 드셨으면 저한테 사달라고 하시지 그냥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아니야, 아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제가 깜빡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네. 아, 맞다. 준호야,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식당 거기 오늘 가볼까? 옆집 아줌마가 그러던데 진짜 맛있대. 남편이 그냥 가져가신 거냐고 다시 물었지만 시모는 모른 척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죠. 저보다 어른이지만 참 철없고 생각 없으시다 싶었지만 어차피 주문 다시 해서 문제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싶었어요. 카페 가오픈을 앞둔 날 어김없이 시모는 또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진주야,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는데 걔가 부잣집 영감탱이랑 재혼을 했거든? 아마 그년 엄청 치장하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 전에 보니 샤넬 가방 있던데 그거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될까? 그건 저희 엄마가 결혼했다고 주신 선물이라 저도 아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가방 선물해드렸잖아요. 그 가방은 어쩌시고 제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건 너무 자주 들고 다녔잖아. 데일리백 개념이고. 그리고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모 기죽지 않게 도와달라는 거잖아. 깨끗이 사용하고 바로 줄게. 나 자주 오잖아 여기. 한 번만 빌려주라. 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안 빌려주진 않을 거지? 제 동생도 빌려달라고 않는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시니 저 정말 곤란해요. 하루만 쓴다니까? 아, 진짜 이번만이에요. 다음에 또 빌려달라고 하셔도 안 빌려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준호가 준 용돈 이번에 다 써서 그러는데 오는 길에 30만 원 좀 뽑아와줘. 친구들 만나는데 지갑에 돈 없으면 좀 그렇잖아. 안 그래? 남편도 죽고 혼자 지지리 공상 떤다고 애들이 수근대는 거 듣기 싫단 말이야. 벌써 용돈 다 쓰셨어요? 이번에 신랑이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조사도 좀 있었고 뭐 이것저것 쓰다 보니 다 썼지 뭐야. 다음 달엔 아껴 쓸 테니까 이번만 좀 더 줘. 어머니, 제가 오늘은 그냥 들어드리는 건데 다음부턴 절대 없어요. 또 서운하게 말한다 너. 내가 말할 때마다 어쩜 그렇게 다
말대답이니? 알겠으니까 어서 다녀와. 이제는 제 명품 가방부터 시작해서 돈까지 뜯어가는구나 싶었죠. 남편이 용돈 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다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곤란했지만 또 바보같이 거절하지 못해서 용돈도 가방도 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제 샤넬 가방을 빌려간 시모가 한동안 카페에 오시질 않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전화를 하루라도 안 드리면 왜 연락 안 하냐고 난리쳤던 시모가 바빠서 연락을 못 드린 날에도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이러다가는 못 돌려받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품을 떠나서 친정엄마가 선물해준 소중한 가방이었기에 꼭 돌려받아야만 했어요.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방 언제 가져오시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왜 요즘 카페 안 오세요? 제 가방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바로 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 너는 정말 말을 해도 그렇게 싹둑머리 없이 하니? 내가 안 준다고 했어? 주려고 했는데 계속 바빠서 못 가져다 준 거야. 정말. 저 이번 주에 결혼식 있어요. 그 가방 메고 갈 거예요. 오늘 일 없으시면 카페에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카페 정리 끝내고 제가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아, 그럼 나 오늘 또 약속 있는데 오늘까지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전에 이 가방 들고 갔더니 기집애들 아주 난리가 난 거야. 어찌나 기가 살든지. 그럼 내일 꼭 돌려주세요. 내일 안 돌려주시면 신랑이랑 같이 어머님한테 받으러 갈 거예요. 너 나한테 협박하는 거니? 참나, 샤넬이 뭐라고? 알았어. 더러워서 정말. 준다고. 오늘까지만 쓰고 내일 가져다 줄게. 남편한테 얘기한다고 하니 그 다음날 바로 가져오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귀에 들어가는 건 또 싫었었나 봐요. 카페에 오신 어머니는 오자마자 어찌나 투덜투덜 거리시던지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며느리 가방 빌려달라는 것도 솔직히 염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자, 여기 가져왔다. 됐니? 정말 명품 가방 있다고 아주 유세야. 샤넬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엔 어머님이 하루만 쓰신다고 하시다가 말 바꾸시고는. 저도 서운해요, 어머님. 맞다. 지난주부터 가오픈해서 이제부터 카페가 좀 바쁠 것 같아요. 바쁜데 뭐? 어쩌라고? 오지 말라고? 한동안은 바빠서 어머님 오셔도 챙겨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요. 카페 오픈하면 한 달 정도는 손님이 붐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운영이 좀 안정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때 놀러 오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어머님이 저 대신 음료 만들어 주실래요? 참나. 야, 안 온다. 정말 아주 치사해. 요즘 너 너무 섭섭하다 정말. 내가 온다고 손님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나 있다고 올 손님이 안 온다니? 손님들 맞이하려면 안 그래도 더 정신없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오셔서 또 참견하면서 투덜거리면 진짜 못 견딜 것 같았어요. 분명 시모가 한마디 할 걸 알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 좀 덜 오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카페 오픈 후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니 손님들도 확실히 많이 찾아오셨고 매일매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나하나 제가 신경 쓰고 준비했던 카페라 더더욱 애정이 컸어요. 남편이 업무차 지방 출장을 5일 정도 내려갔을 때 일이에요. 마침 시모 생일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저 혼자 가서 축하드린다고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남편이랑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님께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꿈 꾸셨어요? 오늘 신랑이랑 같이 찾아뵈어야 했는데 주말에 준호 씨 올라오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어머님 지난번에 먹고 싶다고 했던 스테이크집 가요. 제가 미리 예약해 놓을게요. 스테이크는 스테이크인데 너 꼴랑 전화만 하고 마는 거 아니지? 그래도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어머님, 당연하죠. 제가 전화드리기 전에 어머님 계좌로 50만 원 보내드렸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말에도 제가 풀코스로 대접해 드릴게요. 50만 원? 주는 김에 좀 더 주지. 뭐 아무튼 확인해 볼게.
네, 어머님, 저 이제 오픈웨어에서 끊을게요. 연락도 드릴게요.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그날은 카페 오픈하고 나서 제일 바빴던 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문받고 음료 만들고 치우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점심도 먹지 못하고 핸드폰 볼 시간 없이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손님을 받아서 피곤하더라고요. 카페 마감을 좀 일찍 하고 들어가려고 정리하다가 핸드폰을 봤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30통 넘게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결혼 후 첫 생일인데 미역국도 안 끓여주냐며 너 같은 되바라진 며느리는 주변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육두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문자를 본 순간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시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인가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결혼하자마자 생일이었는데 시모가 미역국? 생일상이요?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저보고 맛있는 거 사라고 했어요. 생일 선물이라고 10만 원 주셨습니다. 물론 감사했죠. 하지만 10만 원 주신 걸로 얼마나 생색내셨는지 몰라요. 제 생일 때 외식 비용도 신랑이 냈어요. 케이크도 저희가 사갔고요. 정말 뻔뻔하시고 염치 없으시다 싶었어요. 뭐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어서 그냥 뒀습니다. 시모의 억지를 받아줄 여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할도리는 다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어김없이 카페 오픈해서 오신 손님들 주문받고 음료 만드는 중이었는데 시모가 카페에 쳐들어왔습니다. 야, 너 시어머니가 만만해? 아주 진짜 오냐오냐 하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지 너는?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주문하던 손님도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에게도 모두 시선 집중되었죠. 솔직히 너무 창피하고 화도 났지만 일단 주문받은 음료는 만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 음료 만들 때까지 잠시 앉아 계시겠어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어머님, 저 여기 손님 음료만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만 앉아 계세요. 야, 앉긴 뭘 앉아?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시모는 제가 뭐라고 했던 신경도 안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제 영업장이에요. 너 어제 왜 내 연락 다 씹었어? 아니 어쩜 그렇게 내 연락은 안 받니? 나 차단한 거 아니야 너? 정말 답 없는 시모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손님들까지 있는 카페에서 어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곤란하게 만드실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생신 축하를 안 해드린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신랑도 출장 가서 없었고 용돈도 50만 원이면 섭섭하지 않게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얘기해봤자 진정될 것 같지는 않아서 손님 음료부터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야, 너 내가 얘기하는 거 안 들려? 귀머거리야? 이게 아주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네. 어머님, 손님 계시는 거 안 보이세요? 손님이 주문한 음료는 만들어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계속 시비를 걸면서 저의 속을 긁어놨죠. 정말 당장이라도 시모를 카페 밖으로 내쫓고 싶었어요. 손님,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료를 받은 손님은 후다닥 도망치듯 카페를 나갔습니다. 어찌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너 진짜 이게 무슨 경우야?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아주 개무시를 하네. 진짜 너 본때를 보여줘?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오히려 묻고 싶네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너 왜 내 연락 무시했냐고? 시어머니 생일 돈 띡 보내면 끝이라 이거야? 돈 받고 떨어지라는 거야? 뭐야? 어머님, 제가 어머니 생일 까먹었어요?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축하드린다고 전화드렸고 신랑 없으니 주말에 외식하자고 말씀드렸고 용돈 쓰시라고 생일 선물로 50만 원 드렸으면 할도리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해드려야 해요? 남편이 없어도 시댁이 근처면 일 끝나고 와서 얼굴 비치고 미역국도 좀 끓이고 생일상 차려야지. 얼마나 시애미 알기를 역같이 알았길래 전화도 문자도 다 씹어? 이 싸가지 없는 년. 제가 연락을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는 어머님은 제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셨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10만 원 주셨어요. 결혼할 때도 어머님 원하시는 거 다 해드렸잖아요. 어머님은 저한테 화장품 하나 사주셨어요? 대체 그놈의 미역국이 뭐길래 며느리 영업장에서 깽판을 치세요? 뭐 깽판? 진짜 깽판을 보여줘? 아니 왜 결혼할 때 얘기까지 꺼내? 시모는 카페 내 인테리어 소품들을 다 바닥으로 던지고 깨뜨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발품 팔아서 구매했던 소품들이 와장창 깨졌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주 시어머니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서 가르쳐주려고. 깽판 친다고 했지? 깽판이 뭔지 제대로 보여줘? 저는 횡패 부리는 시모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카페 안에 계셨던 손님들도 오셔서 저희를 말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손님들께도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들은 뭐야? 당신들도 내가 웃어? 너 이것들아! 카페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길을 멈추고 카페 안을 쳐다봤어요. 밖에서 카페 쳐다보는 사람들을 보고 시모는 또 난리를 쳤습니다. 너네 뭐야? 구경 났어? 꺼져!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당장 나가주세요. 뭐? 너 뭐라고 했어? 어머님 지금 나가주시지 않으면 기물 파손 영업방해로 어머님 신고할 거예요. 저 진심이에요. 경찰한테 끌려서 나가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주세요. 뭐? 경찰? 하! 기가 막혀서 뭐 이딴 애가 며느리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그날따라 너무 서글펐어요. 저를 향해 욕을 퍼붓는 시모를 뒤로하고 난리가 난 카페를 치웠습니다. 카페에 계셨던 손님들께는 죄송하다고 다음에 오시면 꼭 서비스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경찰 불러! 경찰 부르라고! 내가 살다 별일을 다 겪네. 제가 시모를 무시한 채 카페 정리만 하자 계속 소리 지르던 시모는 어느샌가 카페를 나갔더라고요. 그 자리에 계셨던 손님들이 가시고 그날은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싶었어요. 그냥 제가 흘려들으면 되지 싶어서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참았었는데 남편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저녁에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저한테 보낸 문자들 그리고 통화 내역, 카페에서 난리치고 소리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모두 보여줬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나 없던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면 될 줄 알고 얘기 안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솔직히 더는 못 참겠어. 너무 날 힘들게 하셔. 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여보. 여보가 미안해할 건 없지. 이런 일을 겪게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엄마한테 가자. 그동안 시모의 행패를 알게 된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바로 저를 데리고 시모 집으로 갔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오니 세상 불쌍한 척을 하더라고요. 아들, 왜 이제 왔어? 잘 왔다, 준호야. 내가 진주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아? 내가 제 카페에서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야. 남편은 시모를 뿌리치며 얘기했습니다. 수모요? 수모 겪은 건 진주겠죠. 엄마가 했던 행동은 생각 안 나세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주한테 미역국 안 끓여줬다고 펄쩍 뛰셨다면서요? 엄마는 제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신 적 있어요? 진주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신 적은 있고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아니 그게 너 아기 때는 끓여줬을걸? 설마 내가 한 번을 안 끓여줬을까? 그래도 내 새끼인데. 아니요. 제 기억에 엄마가 생일에 미역국 끓여준 적 없어요. 아니, 내 생일엔 항상 아빠만 있었어. 엄마는 늘 다른 남자를 만나고 계셨죠. 나에게 따뜻한 한마디 해준 적 있어요? 기억나요? 저한테 애정이라고는 있으셨나요? 뭐 옛날 일을 또 뭘 그렇게 얘기하니? 그래서 내가 그 빚 갚겠다고 온 거잖아, 아들. 그 빚 대체 언제 갚을 건데? 나한테 엄마 노릇 해준 적도 없으면서 며느리한테는 시엄마 노릇 받고 싶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찾아왔을 때도 너무 미웠어요. 원망스러웠고. 근데 친엄마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내칠 수는 없어서 받아준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가 아니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서운해서 서운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심했나? 미안해. 기대가 컸나 봐, 내가. 남편의 화난 모습을 처음 본 시모는 쩔쩔매며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진주한테 하셔야죠. 그리고 카페에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영업장에서 뭘 그렇게 참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 구하세요. 부업이라도 하세요. 이제부터 매월 드렸던 용돈은 없어요. 이젠 안 보내드릴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아들, 어떻게 엄마한테 또 그래? 용돈 안 주면 엄마 어떻게 살라고? 아니, 나는 서운해서 그런 건데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 구해서 직접 벌어 쓰세요. 아님 이번 생신 때 진주가 50만 원 준 걸로 이번 달 쓰실 수 있겠네요. 내일 식당이라도 나가세요.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소리도 잘 지르시더니 남편한테는 찍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그때 그냥 보냈어야 하는데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무르게 행동했어. 여보, 그때 아버님 보내고 한창 힘들었을 때잖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나였어도 그냥 가라고 하지 못했을 거야. 여보 잘못 아니야. 또 엄마가 카페 찾아오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한동안은 조용하겠다 싶었는데 시모는 그 다음날 카페로 또 찾아왔습니다. 진주야, 우리 준호 마음 좀 돌려줘라. 어? 내가 미안해. 아니, 친구들이 며느리한테 미역국도 못 받냐며 비아냥거리길래 나도 모르게 욱했나 봐.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어? 어머님 오셨다고 신랑한테 전화할 거예요. 진주야. 제발 내가 또 어딜 가서 일하니. 용돈 좀 다시 받을 수 있게 말 좀 해줘. 그럼 카페에도 안 찾아올게. 본인 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없으셨고 용돈이 끊기는 게 무서워서 찾아온 거였죠.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본인 생각만 하는 시모가 대단해 보였어요. 어머님, 나가주세요. 어머님 계시면 또 손님 안 들어와요. 진주야,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앞으로 잘할게. 나한테 남은 건 준호밖에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시모를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카페에 있으실 것 같았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소리 지르며 또 깽판을 쳤을 테지만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듣고 나서는 또 고분고분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을 카페 밖에서 서 계시길래 모른 채 했어요. 어느 순간 보니 가셨더라고요. 너무 얄밉고 미운 시모지만 그렇게 보내고 나니 또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냥 경고만 드릴 걸 너무 심하게 했나 싶기도 했어요. 마음이 좀 쓰여서 남편한테 연락했습니다. 여보, 용돈 예전처럼 그 금액 다 드리진 않아도 조금이라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일하신 경험도 많지 않아서 알바 구하시기도 힘들지 모르니 일 구하실 때까지만이라도 조금은 드리자. 여보는 그렇게 당해놓고 또 마음이 쓰여? 우리가 계속 용돈 드리면 그게 당연한 줄 알 것 같은데 일단 일 구할 때까지만 두고 보는 건 어때? 나 솔직히 어머니 미워. 미운데 오늘 또 그렇게 내쫓고 보내니까 뭔가 좀 그렇네. 괜히 마음 쓰여서 그래. 어머니가 당장 어딘가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대신 일 계속 안 구하시면 그때는 딱 잘라 말해야지. 알았어. 여보 생각이 그렇다면 알았어. 고마워. 시어머니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또 그렇게까지 마음 써줘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이따 퇴근하고 카페로 바로 와. 남편이 퇴근 후 카페로 왔고 우리는 함께 시모 집으로 찾아갔어요. 집 앞으로 갔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신발을 벗으려는데 시모가 방에서 누군가랑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통화 끝내고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신발장에서 기다리는데 남편이랑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아우, 진짜 짜증나서 죽겠어. 며느리라고 아주 여우 같은 게 들어왔다니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년. 준호가 좋다고 해서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 요즘 애들 진짜 싹퉁머리 없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당장 달려갈 기세였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핸드폰을 켜서 녹음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괜히 또 딴소리 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사망보험금 챙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수령인이 준호 앞으로 되어 있어서 방법이 없잖아. 아들 살살 꼬셔서 좀 받아볼까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도 보니까 며느리도 좀 살고 준호도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서 용돈 받아먹으면서 남편 사망보험금 챙길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 망했어. 자기 어떡할 거냐고. 나 이제 완전 거지야. 나보고 식당 가서 일하래잖아, 걔네들이. 말이 돼? 오늘 내가 며느리 가게 가서 사정사정 했는데도 어쩜 애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나가라고 내쫓더라. 못된 년.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시모는 아버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바로 찾아왔을 때부터 찝찝하고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의심을 접었었는데 말이죠. 통화 상대방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데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 때문에 온 거였구나. 그래도 좀 양심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미안한 감정에 찾아온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아빠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10년을 같이 살았냐. 남편은 상처를 많이 받은 듯 보였어요. 시모를 잠시라도 불쌍하게 생각했던 제가 바보 같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연을 끊어버려야겠다 싶었어요. 주말에 저랑 남편은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시모가 지금 지내는 집은 저와 남편이 돈을 보태서 전세 보증금을 대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지내는 꼴도 보기 싫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계약했던 터라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모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위치도 좋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 얼마 안 있어서 그 집을 거래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집에서 띵가띵가 놀다가 방 보러 온 사람들 때문에 집을 내놓은 것을 알게 된 시모가 또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진주야,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집을 내놓으면 나는 어디로 가라고. 해도 너무하네 정말. 나를 거리로 내쫓을 셈인 거니? 나 진짜 갈 곳 없단 말이야. 지금 계신 곳 저희 돈으로 해준 거잖아요. 어머님 남자친구 있으신 것 같던데 그분 집으로 가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갈 수 있었으면 진작 갔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랄 테니까 집 내놓는다는 거 취소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내일부터라도 식당 가서 일할게. 어? 오는 길에 면접도 보고 왔어. 정말이야. 믿어줘. 저 일해야 하니까 나가주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불편해요. 계속 방해하시면 저 진짜 신고할 거예요. 나 지금 나갈게. 집만 좀 어떻게 해결해줘. 어? 시모는 그렇게 매일매일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불같이 화도 내고 어느 날은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말이에요. 이젠 시모한테 떨어질 정도 없고 오실 때마다 경찰을 불렀어요. 천벌 받을 거야 너네. 내가 너네 잘 살아 지켜볼 거야. 나한테 했던지 똑같이 돌려받을 거야. 경찰한테 끌려가면서도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하더라고요. 집도 팔리고 갈 곳이 없게 된 시모는 하는 수 없이 시몬의 친정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는 분이랑도 잘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시몬의 친정도 워낙 당한 게 많았어서 썩 달가워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한테 이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몇 년 동안 참고 다 받아줬니? 애가 어쩜 나이를 먹어도 편하질 않는 거야.
내가 진짜 머리가 다 아프다. 이모,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몇십 년 연락 뚝 끊고 지 돈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다가 이제는 갈 곳 없다고 친정밖에 없다고 온갖 불쌍한 척을 하길래 받아줬더니 우리 집에서 내 옷을 훔쳐가질 않나 우리 딸한테도 돈 좀 달라고 그랬단다. 1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참 어이가 없어서 조카한테 구걸까지 한다. 그 기집애는. 벨도 없지. 내가 동생이니 그래도 받아줬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내쫓았어. 이제 나도 동생 없다고 생각하려고. 혹여나 너한테 또 연락 오면 받아주지 말고. 알았지? 마음 단단히 먹어. 친정에서도 결국 변하지 않았던 시모는 또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시이모한테 전화 왔던 그날 저녁 남편 핸드폰으로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엄마 이제 완전 거지야. 너네 이모도 너네 할머니도 엄마를 완전 이상한 년 취급했어. 내가 요즘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너는 아니? 오도 가도 못하는 엄마가 불쌍하지 않니 너는? 또 자기 잘못은 생각도 못하고 남 탓하는 시모의 전화에 남편은 그동안 꾹 참았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체 왜 그러고 사세요? 나 너밖에 없다 정말. 내가 아들한테 기대지 누구한테 기대니? 내가 너 낳아준 엄마잖아. 엄마한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뭘 기대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 어렸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병원이라도 데려가 준 적 있어요? 도시락을 한번 싸줘봤어?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제부터라도 그럼 엄마 노릇 할게, 준호야.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아니요. 엄마 노릇 하시려면 저한테 연락 안 하시면 돼요. 오늘 이후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 엄마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제 덕분에 몇 년 동안 편하게 지내셨잖아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사세요. 사람답게 사는 모습 보여줄게. 이번엔 마지막으로 엄마 한 번만 믿어줘. 저 엄마 없어요. 10살 때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믿어줘요? 누굴? 연락하고 지냈던 5년 동안 저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동안 해드렸던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용서예요. 원래부터 아들 따윈 생각도 안 하고 사셨잖아요. 앞으로도 아들 없다 생각하세요. 어떻게 있는 아들을 없다고 생각하니? 번호 차단할 거고 다른 번호로 연락한다고 해도 또 차단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 통화였으면 해요. 이만 끊을게요. 더 이상 남편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연락은 또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건너 얘기 들어보니 지방으로 내려가서 식당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전히 손님들과 툭하면 싸우면서 변함없다더라고요. 제 생각엔 지금은 그 식당에서 잘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남자분 만나서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동안 제 카페는 시모로 인해 잡음이 많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시모 덕분인지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사장님, 시어머니 요즘도 찾아와요? 난리도 아니었어 정말. 아우, 우리 어머님은 양반이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니까? 나도 얘기 들었어. 난리도 아니었다며? 특히 동네 엄마들이 오셔서 서로 시모 욕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저도 중간중간 같이 껴서 얘기도 하고요. 단골들도 많이 생겨서 저한테는 좋았죠. 남편은 시모 일로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며 원래도 잘했지만 지금은 더 잘해줍니다. 게다가 지금 임신 중이라 아주 극진히 모셔주고 있어요. 알바생도 뽑아서 일도 좀 편해졌습니다. 3달 뒤면 곧 아기 출산 예정이라 몸이 좀 힘들지만 시모가 없어서인지 마음은 너무 편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모 아직도 여전할 것 같지만 알아서 잘 살겠죠? 궁금하지는 않지만 다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징글징글했던 결혼 초반 시모의 행패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꽤 길었던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날이 많이 선선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돌싱입니다. 사람의 인내심이란 모두 그 한계치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작은 것에도 바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웬만한 일들은 모두 꾹꾹 참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참을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남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저는 참을성이 많다기보다는 굳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수동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힘든 부탁을 받아도 왜 나한테 시키냐라는 생각보다는 성취감을 더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저는 이혼을 하게 됐고요.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뚝 잘라버린 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속 시원한 일이었어요. 이혼 전에는 저도 어디에나 있는 며느리였어요. 옷가게에서 일하는 남편과 회사원으로 일하는 저는 맞벌이 부부였고 애는 초등학생 아들 하나에 4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죠. 시부와 이혼한 시모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시모를 챙기는 건 언제나 제 몫이었어요. 솔직히 차로 2시간 거리라 오고 가기 힘들었지만 남들 챙기는 건 다 챙겼어요. 명절, 생일, 특별한 날,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내려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죠. 솔직히 새 며느리 중에 저만큼 한 사람도 없었어요. 손이의 형님은 이때쯤엔 이혼을 한 상태였고 손아래의 동서는 저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책임감 같은 건 아니었고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고 저도 그런 일들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친정엄마가 필요할 때 부르는 것처럼 시모도 필요하니까 부른다 싶었거든요. 시부라도 있었으면 또 달랐겠지만 혼자 있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그런 시모는 매우 성급한 사람이었죠. 뭐든 시키고 보자는 식인데 정작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시키려고 하니 꼭 나중에 탈나게 만드는 사람요. 게다가 인식이 아주 옛날 사람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며느리들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점이요. 편하게 앉아 있는 꼴을 못 본다고 해야 하나요? 추석 명절에 새 며느리가 전 부쳐놓고 준비 다 해놓고 믹스 커피라도 한잔 할라 치면 꼭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앉아 있을 시간 있으면 나가서 밭이라도 가꿔라. 여자 셋 모여서 할 일 없이 노닥거리는 게 웬 말이냐? 호시절이야 호시절. 어디 며느리가 시모 앞에서 노닥거리며 쉬는 꼴을 보여? 이런 시모의 말투와 행동을 못 버틴 게 첫째 형님이었죠. 시모가 가장 자주 불렀고 마치 식모처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의 말로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축한테도 그렇게 못할 거야. 라더군요. 저도 전에 들은 바라 그게 어떤 건지 몰랐지만 형님이 이혼하고 나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마치 저를 고용된 직원처럼 부려먹더라고요. 아니, 직원이면 편의를 봐주기나 하죠. 이건 뭐 편의조차 없는 일방적인 명령, 화냄, 질책의 연속이랄까요? 솔직히 이때쯤에는 형님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가고도 남았어요. 집이 멀어도 시모의 부름은 멈추지 않았죠. 결국 주말마다 저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청소와 밭일을 시키는데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주 내내 남편을 닥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보다 못해 가야 하는 거고요. 남편은 주말 장사가 더 잘 되니 같이 갈 수 없었고 결국 저는 아들과 딸을 친정에 맡겨놓고 시모일 거들러 주말에 시골을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날은 제게 냉장고 청소를 맡기더라고요. 일단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빼내야 하니 김치 냉장고에 고개를 숙여 김치통을 꺼내 들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워서 끙끙대고 있다가 한 번에 훌쩍 들어올렸는데 무게중심을 잃고 뒤로 한 발짝 디뎠어요. 그런데 디딘 곳에 미끄러운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걸 밟고 뒤로 넘어진 저는 뒤쪽에 있던 선반에 엉덩이를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로 눈앞이 번쩍하는 통증에 들고 있던 김치통까지 떨어뜨리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고꾸라지듯 허리를 숙였어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큰 소리에 뛰어온 시모가 한심하다는 얼굴로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일하기 싫어서 요령 피우는 거 봐라. 요새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거냐? 빨랑 안 일어나? 안 아픈 거 다 알아. 어디서 이런 야가 빠진 것들만 데려와가지고는. 그렇게 막말을 던지는데 사실 이때는 화를 낼 상황도 아니었어요.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발 쪽에 있는 수건이 한 장 보였어요. 아까 전에 시모가 청소하라며 던져준 마른 행주였어요. 딱 보니 제가 밟고 넘어진 게 이 행주 때문이었더라고요. 결국 저는 주섬주섬 일어나 가방부터 집어들고는 시모에게 말했죠. 너무 아프니까 병원 좀 다녀올게요. 아이고, 병원은 무슨. 걸을 수 있으면 안 아픈 거야. 꼴랑 선반에 박아놓고는 무슨. 저는 시모의 반대에도 동네 병원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시모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지만 그 말을 듣고 있기엔 너무 제가 아팠거든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의아하게 보더라고요. 일단 엑스레이상 골절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부위로 보면 꼬리뼈랑 엉덩이뼈 쪽인데 옆에서 보면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그게 골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걸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증이 계속 있으면 CT를 촬영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골절이 아니길 바라며 일단 진통제를 받아 시댁에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별거 없대지? 거 봐라. 꼴랑 약 한 봉지 들고 올 거 뭐하러 병원까지 가서 돈을 써. 돈이 남아 도는구나. 일하기 싫으면 그냥 올라가. 사람 복장 터지게 만들기 전에. 내 자식이지만 어디 가서 저런 것들만 구해오니. 속에서 천불이 나. 그 말에 저는 시모에게 고개로 인사를 하고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말로 싸울 힘조차도 없었거든요. 차에서도 앉아있는 내내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악셀 브레이크 밟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길이 잘 닦여 있어서 덜 힘들었지 만약 길이 험했다면 참지 못하고 내려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에 결국 저는 알아 누웠어요. 엉덩이가 아팠으니 배에 베개를 대고 엎드려 있었죠. 도저히 애를 볼 상황이 안 돼서 애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저녁 늦게 남편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오자마자 화부터 내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전화와서 난리야. 아니, 일 안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내려가지를 말지. 왜 내려가서 또 이런 성가신 일을 만들어? 엄마 성격 알면서 꼭 이렇게 부스럼을 만들어야 돼? 나 아픈 거 안 보여? 아파서 집에 왔는데 그게 문제야? 게다가 다친 건 어머님 탓이 더 크다고. 나한테 소리치기 전에 제대로 알아보고 소리쳐. 아니 뭘 어떻게 다쳤다고 그렇게 끙끙대? 엄마 말로는 단순 타박이라는데 뭐가 그렇게 아픈데? 엉덩이 크게 부딪히지도 않았다며. 병원도 갔다 왔고 입원하라 소리도 없었다는데 그냥 일 좀만 해주고 오면 될 일 아니야? 아무리 일이 하기 싫다고 해도 이러면 엄마도 빈정상하지. 나 진짜 아프다고 말했지. 그리고 어머님이 수건을 밑에 던지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거 밟고 넘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넘어진 게 내 탓이니? 그리고 내가 아픈데도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을 해야 해. 그러다 내 몸 골병 나면? 애들은 누가 보고 일은 어떻게 해? 남편은 제 이야기에도 전혀 공감하지 않더라고요. 딱 보니 제가 단순 타박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쉽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통증이 전혀 가시질 않고 더 심해져서 결국은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CT를 찍었더니 청골이라는 엉덩이 뼈가 골절이 돼서 앞뒤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입원을 해도 고정 같은 건 못하고 하루 한 번 물리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플 때 진통제 정도 놔주고요. 다른 부위면 깁스를 하거나 수술을 할 텐데 엉덩이 뼈는 그냥 그대로 낫게 두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입원을 하겠냐는 말에 어차피 안정을 취해야 한다면 집에서 약이나 먹으면서 요양하겠다고 했어요. 의사에게 물리치료는 한 번씩 나와서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움직이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무리더라고요. 결국 애 하원도 남편에게 부탁했죠. 그런데 남편은 엄청 툴툴대며 집에 오더라고요. 아직도 꾀병이야? 알겠어. 당신 아픈 거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 집안일도 안 해놓고 애는 나한테 맡기고 이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시위를 이따위로 하는 건데? 시위? 남편의 말에 저도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었죠. 말보다는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찍어온 CT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래도 내가 꾀병이야? 엉덩이 뼈가 찢어져서 앞뒤로 갈렸는데 뭐? 꾀병?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한대. 입원하라는데 그냥 왔거든? 그걸 보는 남편의 입은 열리지 않더라고요. 아니, 뼈가 앞뒤로 갈라져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데 일을 할 수 있었겠어? 진짜 실망이다, 당신. 어떻게 아프다는 마누라 병원 데리고 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도리어 꾀병이라며 탓을 해? 진짜 부서진 건지 몰랐잖아. 미안해. 남편이 멋쩍은 얼굴로 사과를 하는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어요. 시모였죠. 남편은 의뢰하던 대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고요. 애미한테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일 좀 거들라고 해라. 저번 주에 그렇게 해놓고 가서는 집이 엉망진창이야. 지가 싸지른 건 치워야지. 가란다고 홀라당 집으로 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머니, 안사람 집에 못 가요. 엉덩이 뼈 골절됐대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꼴랑 그렇게 넘어진 걸로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내 뼈는 남아나지도 않았어. 일하기 싫어서 관두라 그래. 우리 집에 그렇게 요령 피우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진짜 골절이에요. CT 찍었는데 앞뒤로 갈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당분간은 이 사람 말고 다른 며느리 부르세요. 남편의 간곡한 말에도 시모는 의심이 되는지 다음날 집에 왔더라고요. 또 누워있냐? 뭐가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어? 시어머니 오셨으면 발딱발딱 일어나서 맞이해도 모자랄 판에. 어머님, 제가 골절이라고 들으셨잖아요. 못 믿어서 오신 거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확인하세요. 그러잖아도 물리치료하러 가야 되니까요. 결국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시모는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했더라고요. 집에 오셨으니 집안일 좀 해주고 가시라고. 결국 시모는 씩씩대며 집안일을 해놓고 이틀 뒤에 가셨어요. 시모가 던진 수건 한 장에 넘어지게 됐으니 저한테 뭐라 말은 못하셨죠. 결국 남편의 부탁으로 이틀 동안 제 수발을 들어준 시모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니면 언제 시모의 수발을 들어보겠어요? 그렇게 시모가 저의 수발을 들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모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신다고요. 아무래도 첫째 형님 내외 이혼하고 일 부려먹을 사람 없으니 우리 집 쪽으로 이사 오시는 듯 했죠. 걱정이 앞섰지만 설마 지금보다 더 괴롭히겠나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사한 날부터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저녁 시간 주말 할 것 없이 제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만 골라서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이유도 다양했어요. 집 청소, 요리, 짐꾼, 행사, 수발 등등등. 저는 화가 날 대로 났지만 참았어요. 혼자 사는 시모가 힘들 때는 부를 수도 있지 하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날은 둘째가 어린이집 다녀온 길이었어요. 밤중부터 오르던 열이 해열제를 먹여도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줄을 서서 소아과를 갔는데 결과는 폐렴소견. 결국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해야 했어요. 애가 어리니 제가 애 옆에 있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저학년인 아들을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까이 있는 시모에게 연락했어요. 친정은 시댁보다는 멀고 애 학교 보내기에도 힘든 것 같아서 시모를 찾았는데 그게 나중에 저를 후회하게 만들 줄 이때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시모가 손주를 나쁘게 할 리 있겠어요? 잘해주면 잘해줬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일단 둘째 먼저 입원시켜놓고 남편에게 잠시 같이 있어달라 했어요. 집에 와서 첫째를 시모에게 맡겨놓고 집에 돌아와 저는 둘째 입원을 위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한창 다 싸고 이제 일어나려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내밀어 보니 첫째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이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할머니가 집에 가라고 했다고만 하더라고요. 택시 태워서 보냈다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시모에게 전화부터 했죠. 어머님, 첫째가 집에 왔는데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말을 하시지. 어떻게 애 혼자 택시 태워서 보낼 수 있어요? 택시라도 태워보낸 거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 생각이 모자라도 어쩜 그리 모자라니? 둘째가 폐렴이면 첫째도 폐렴에 걸렸을 수도 있잖아. 늙은 노인 혼자 사는데 폐렴 걸린 애를 데려다 놓고 나 폐렴 걸려서 입원하면 어쩌려고 애를 여기다 맡겨? 몰상식한 짓도 정도껏 해야지. 이제까지 시모 일은 나 몰라라 하더니 지들 힘들 때는 애나 맡기고 말이야. 어머님, 첫째는 이미 검사했는데 폐렴이 아니래요. 폐렴도 아닌 애를 맡아주시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아님 병원 말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난 다 못 믿어.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짜 폐렴이면 어쩔 거야? 나 죽는 꼴이 그렇게 빨리 보고 싶니? 아예 나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내지 그래. 그 막말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어요. 말이 통해야 말을 하죠. 하지만 머리통에 연기가 날 만큼 화가 나긴 했어요. 저를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자식 괴롭히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시모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죠. 어머님이 첫째 돌려보냈어. 어머님 도움 못 받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시간 좀 내. 뭐? 왜 애를 안 봐주신대? 혼자 사는 늙은이 폐렴 걸리게 만드는 며느리라며 아주 난리도 아니셨거든?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애를 택시 태워서 홀라당 집에 보내셨더라. 기도 안 차서 정말. 그러니까 당신이 퇴근 후에 둘째 병간호해. 결국 남편과 저는 번갈아 가며 두 아이를 케어하게 됐죠. 남편은 낮에 일을 하는 동안 첫째는 학교와 학원으로 시간을 보내고 저는 둘째 병간호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퇴근 후에 둘째 병간호를 하고 저는 저녁에 첫째 밥 먹이고 함께 있어준 뒤에 애가 잠든 밤에 홈캠을 애 방에 켜두고 병원으로 와 남편과 바통 터치했어요. 진짜 피말리는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말이 되니 첫째가 아침부터 쭉 혼자잖아요. 남편은 주말이 바쁘고 주말은 지나야 둘째는 퇴원이고 결국 남편이 시모에게 재차 부탁해서 애 밥만 챙겨주라고 했어요. 남편과 제가 없는 점심 식사만요. 그렇게 주말이 잘 지나가나 했는데 오후 4시쯤 전화가 왔어요. 첫째한테서요. 엄마, 나 배고파. 집에 먹을 거 없어? 응? 점심 많이 안 먹었어? 집에 사놓은 건 없는데. 혹시 엄마가 배달시켜줄까? 응. 알았어. 엄마가 분식 시켜줄게. 근데 점심 맛이 없었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 많이 해놓고 왔는데? 몰라. 할머니가 밥 안 주고 빵 하나랑 우유 하나 주고 가셨는데. 뭐? 식사를 안 챙겨주셨다고? 냉장고에 반찬 가득 넣어놨는데? 그거 안 차려주셨어? 몰라. 난 방 안에 있었어. 할머니가 빵이랑 우유 주면서 나더러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 할머니 계시는 동안에는 절대로 방문 밖에 나오지 말라고. 병균 옮기면 할머니한테 혼날 거라고. 그래서 계속 방 안에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할머니가 너한테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세상에 어느 할머니가 친손주를 병균 취급을 해요? 열받은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죠. 당신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왜 그러시는 거야 정말? 왜 또 무슨 일인데 일하는데 전화를 해? 웬만하면 집에 가서 하자, 응? 집에 오면 이야기할 시간이라도 있어? 내일도 어머님 우리 집에 오실 건데
애를 병균 취급하면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여보, 유난 떨지 마. 애가 과장되게 말하는 거겠지. 엄마가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당신은 당신 엄마를 너무 몰라.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거든? 지금 당장 둘째 병원 앞으로 와. 지금 일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일을 못 봐줘? 당신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 다른 일에는 다른 직원한테 부탁해서 잘도 빠져나오더니 애 아플 때는 왜 못해? 결국 제 말에 남편은 투덜거리며 병원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갔어요. 첫째 아들이 덩그러니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괜찮은가 싶은 마음도 잠시 아들이 몰래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아들, 울었어? 왜 울어? 엄마가 여기까지 왔잖아. 뚝해, 응? 엄마, 할머니가 나더러 병균 덩어리래.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했어. 호로 자식?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건 나쁜 말이야. 할머니들이 가끔씩 쓰는 말인데 너는 몰라도 되는 말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나한테 싸가지 없는 건 엄마 닮았다고 했어. 근데 싸가지는 뭐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꾸역꾸역 눌러 담으며 최대한 아들에게 상냥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도 있는데 나쁜 말이야. 그 말도 기억에서 얼른 지워. 그리고 애탁해서 꼴도 보기 싫대. 애탁?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잠시 생각하던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외탁을 했다는 말. 첫째가 저를 닮아서 보기 싫다는 말이었겠죠. 더 이상 저는 시모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애를 달래고 둘째 병원에 와서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애한테 그런 막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냐고요. 자식 키우신 분이 어떻게 손주한테 그런... 내일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런다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아니? 그리고 내가 못할 말했어? 걔가 병균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균이라고 한 거고 널 닮아서 외탁했다고 한 거지. 그나저나 그 애미나 그 자식이나 똑같네. 그걸 또 그새 너한테 일로 바쳤어? 이러니 내가 정이 안 가지. 알겠어요. 정 안 가는 손주 볼 일 없으실 테니까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그리고 주말에도 저 부르지 마세요. 안 갈 거니까요. 싸가지 없고 꼴 보기 싫은 며느리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지 마세요. 부르려면 어머님 아드님이나 부르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탁 끊었죠. 그리고 시모의 모든 연락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시모가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목 뼈가 골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입원하라는 거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길래 저는 기회다 싶었어요. 남편이 좀 가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시댁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모가 밥을 차리라는데도 밥 안 차리고 혼자 사온 거 먹고 시모가 화를 내는데도 들은 척 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시모가 열이 받아서 저에게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너 뭐하러 왔어?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기 와서 나 염장 지르려고 왔냐? 복창 터지게 만들 일 있어? 어머님, 그래서 밥 드시라고 빵 드렸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대로 해주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세요? 싫으시면 그냥 다른 며느리 부르세요. 내가 못 부를 줄 아냐? 너 이러는 거 내가 아들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너네 이혼하도록 만들어줄 거라고. 이 나쁜 것. 어디서 이런 짓을 해? 아픈 사람을 데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첫째 며느리는 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미 이혼했고 막내 며느리도 척치고 살고 계시잖아요. 아들 셋에 두 며느리가 담을 쌓았는데 곧 저도 담 쌓고 지내게 생겼네요. 제 말에도 시모는 당당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요. 예, 너 이리 와라. 네 마누라 어떻게 좀 해. 나 아파서 수발 들러 와놓고는 꼴랑 빵 한 쪼가리 주고는 밥 먹으란다.
어디서 이런 미친 것을 데려왔어? 아, 진짜. 와이프 좀 바꿔줘봐요. 바꿀 필요 없어. 나 다 듣고 있으니까 할 이야기 있으면 해. 당신 도대체 거기까지 왜 간 거야? 갔으면 엄마 수발 좀 잘 들어줘. 왜 매번 이렇게 싸우는데? 이거 당신한테도 문제 있는 거라고. 그리고 엄마가 좀 떽떽거렸다고 당신까지 똑같이 굴면 어떡해? 윗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당신도 똑같네.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더니. 내가 내 자식이랑 닮은 것처럼 당신도 당신 어머님이랑 닮은 건 당연하겠지. 나는 당신 엄마보다 내 자식이 더 소중하거든? 그래서 내 새끼 그렇게 만든 사람 용서 못해. 그리고 어머님도 나 어차피 용서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이혼하자. 우리 애한테는 이런 할머니는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면 벌벌 떨 줄 알았니? 차라리 잘 됐어. 야, 나도 이런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얼른 이혼해라. 꼴도 보기 싫은 것. 어디서 당당하게 머리 쳐들고 있어? 그 꼴을 보니 첫째 형님이 이혼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딱 그 꼴이잖아요. 제 탓으로 자식들 이혼하게 만든 거 생각도 못하고. 이혼을 선언한 후 저는 애들 둘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과의 집은 반씩 부담해서 마련한 거였기에 남편에게는 시세의 반을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하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양육권, 친권 모조리 제가 가져온다고 했어요. 시모의 행동으로는 애들이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요. 애들 물건까지 싹 다 들고 나온 것을 확인한 남편이 그제야 제가 진심이란 걸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이혼하잔 말이 겁주려고 내뱉은 말이 아니란 걸 이제 알았나 봐요.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자 그제야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당신 진짜 이혼할 거야? 다시 생각해봐. 애들은 어쩔 건데? 당신 혼자 애들 키울 수 있어? 그거 여간에서는 못하는 일이라고. 이혼은 좀 아니잖아. 늙은 노인이 하는 말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 있어? 나는 이미 당신 어머님한테 실망했어. 그리고 어머님 편만 드는 당신한테도 실망한 지 오래됐지. 나는 나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어. 이제껏 잘 참았으니까. 그런데 내 자식한테 모질게 대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어떻게 친할머니가 손주한테 그런 행동을 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야 어머니가 잘못했지. 그래도 그걸 굳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였으면 흘려들었겠지. 근데 애잖아. 애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소리 듣고 상처받아야 하는데. 결국 제 말에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때 제 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형님, 저 막내예요. 혹시 이번 설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실 수 있어요? 미안해 동서. 나 이혼하기로 했어. 이제 그 집안 사람 아니니까 설에 내려가는 건 알아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 어머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죠? 저 진짜 미치겠어요. 형님이 없으니까 저한테 매일같이 전화 오셔서 며느리 잘못 봤다면서 늙은 노모 모시지도 않는다고 난리를 치시느라. 동서한테만 그러면 다행일 거야. 나는 진짜 우리 첫째한테 한 거 생각하면. 아, 저도 이제 연락 끊어야 할까 봐요. 저번에 혹시나 싶어 한번 시골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시키는데 밥도 제대로 안 주시는 거 있죠? 우리 친정에서는 남편 오면 닭부터 전복까지 몸에 좋은 거에다가 먹이기 바쁜데 전 밥도 못 얻어먹고 일만 하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 말이야. 어쨌든 난 앞으로 쭉 그 노인네 보러는 안 가. 이혼할 거니까. 결국 그렇게 되네요. 첫째 형님부터 둘째 형님까지. 저도 올해부터는 시댁 안 가야겠어요. 어머님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자 이번에는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니 눈앞에 있는 남편이 훤히 보여 차라리 전화를 받고 제 의지를 보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 너 이번 설에 내려오너라. 네가 잘못한 거는 내가 다 덮어줄 테니까
어차피 이혼하고 나가봐야 너만 고생 아니냐? 이혼하지 말고 이번 설에 내려와. 거의 명령조였어요. 제가 마치 무조건 받아들일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혼하면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다른 사람 손에 크는 거 난 못 봐. 당신은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애들 할머니랑 싸우고 이혼한다고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것도 자랑이야? 제가 뭐라고 맞받아치려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제 옷자락을 꾹꾹 잡아당기더라고요. 애 앞에서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첫째를 달래려던 그때 첫째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랑 엄마랑 헤어지면 나 아빠 따라가야 해. 아빠 바쁘면 나 또 할머니랑 있어야 하는데. 나 할머니 집에 보낼 거면 나는 아빠랑 같이 안 살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전화를 통해서 첫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소리 지르더라고요. 이 싸가지 없는 놈. 며느리 네가 애를 저렇게 싸가지 없는 놈으로 키웠어. 어디 어른 앞에 두고 못하는 말이 없어?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들, 외할머니 방에 가 있어. 애를 안방으로 보내놓고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애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이제 알겠지?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이제 그만 좀 잘 살펴보라고. 저 작은 애도 제 할머니 집에 안 가려고 난리잖아. 저 애 데려가서 행복하게 키울 자신 있어? 애가 벌써 불행한데. 미안한데 나 이혼 번복 안 해. 그리고 애도 못 데려갈 거야. 애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끝까지 싸울 거니까. 결국 제 말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혼 소송도 마무리가 잘 됐죠. 제가 시모에게 당한 일들로 인해 제게 좀 유리하게 됐어요. 게다가 당연히 애들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고요. 그런데 이혼 후 동서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형님, 잘 지내세요? 저도 이혼하게 됐어요. 어머님이 하나뿐인 며느리 감싸줄 줄 알았는데 더 부려먹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조금이라도 바른 소리 할라치면 두 형님들 욕을 하면서 저한테 똑같은 년이라고 막말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당하고 사셨나 몰라요.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원래 그런 성격인 걸 어쩌냐네요. 참나. 내 편 들어줬으면 시댁이랑 인연 끊고 남편이랑 잘 살아보려 했는데 세상 일 제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아세요?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거면 시모한테 위자료 청구도 된대요. 전 제가 당한 일 다 증거 모아서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동서의 말에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제 셋이 나란히 시모를 이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결국 돈까지 뜯기고 며느리들은 모두 이혼하는 상황이 되니 지금은 더 이상 삼형제 중 그 누구도 시댁에 들리지 않는다더군요. 참 꽃이다 했어요. 이혼 후에 저는 친정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애를 키우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애들은 친정엄마와의 사이에 애착이 잘 형성되었던 터라 부모님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여행지에서 돌아오다가 엄마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대퇴골골절로 요양병원에 단기 입원하게 됐어요. 3달간의 치료가 끝나면 집으로 다시 모셔가려고 했죠. 친정엄마 입원 후 2달 동안은 매일같이 친정엄마를 보러 갔어요. 그리고 매주 주말에는 오빠 내외와 함께 애들 둘을 데리고 함께 병문안을 갔죠. 그렇게 퇴원을 2주 앞두고 주말에 가족 다 같이 엄마 면회를 가던 날이었어요. 병실에 들어가다가 저는 깜짝 놀라 멈췄어요. 그 방에 전 시모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오다가 전 시모의 얼굴을 보고는 제 뒤로 후다닥 숨어버리더라고요. 저 망할 놈. 넌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냐? 예의는 어디 갖다 팔아먹었어, 어? 여전히 싸가지 없는 걸 보니 네 엄마가 아주 잘 키우고 있나 보다, 응? 그 빈정거리는 말투에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 전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가라앉았던 화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왜 남의 귀한 손주한테 소리 질러요? 애 놀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우리 강아지 일로 와. 저 망할 할망구가 노망이 들었나? 왜 애를 울려? 친정 어머니의 등 뒤로 쫓아가 숨는 손주를 보던 시모가 이번에는 막말을 쏟아붓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네가 아들이랑 이혼만 안 했어도 내가 이 꼴로 병원에 갇혀 있지는 않았을 거다. 망할년, 내 신세가 어쩌다 이리 됐을꼬. 처음부터 니년이랑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어. 애초부터 마음에 썩 들지도 않은 며느리를. 네 엄마도 참 딱하다. 친정엄마 여기 버려두고 니들끼리 잘 지내고 있겠지.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우리 일에 이렇게 참견인 건지.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옆 침대 아줌마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언제 봤다고 할머니네 가족을 욕해요? 이만큼 화목한 가족도 없는데. 노인네가 노망이 들어도 한참 들었구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짓 해도 이 집 사람들은 그럴 리 없어요. 이렇게 알뜰살뜰 엄마를 보살피고 간병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제 집 팔아서 친정엄마 집을 다니게 쉽게 고쳐주는 건 더 힘든 일이지. 세상에 이런 딸 있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그렇지. 나는 아들 하나 있었으면 이런 며느리 하나 얻고 싶구만. 이런 며느리 있으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마음고생 안 해도 될 사람이라고. 매번 올 때마다 생판 남인 우리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흔할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모두 엄마와 같은 병실의 환자분들이셨어요. 6인실을 같이 쓰시는 분들인데 매번 맛있는 과일이나 음식 사와서 같이 나눠 먹었더니 다들 저희한테 무척 잘해주셨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껴들긴 왜 껴들어? 어린 놈의 새끼도 저 여우 같은 년도 다 똑같이 싸가지 없는 나쁜 년놈들이라고. 저것들 때문에 내가 여기 갇혔지. 내 모를 줄 알고? 저는 이혼 후에 그쪽 가족분들과 연락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여기 와 계시는 것도 그쪽 가족분들의 생각이시겠죠. 엄한 사람한테 누명 씌우지 마시고 애한테 욕도 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엄연히 남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욕하고 소리치면 저희도 참지 않을 거예요.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냐? 너, 네가 여전히 내 아들 조종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여기서 꺼내. 나 여기서 꺼내주란 말이야.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 사람 본 적도 한참 전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요. 이러니 며느리가 셋이나 도망가죠. 그리고 자식들도 돌보고 싶겠어요? 본인한테 물으세요. 어머니가 하신 행동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니까. 이혼한 지 도대체 얼마나 지났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완전 남남이라고요, 남남. 결국 빈정상한 우리는 2주가 남았지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퇴원수속을 밟기로 했어요. 그런데 퇴원수속 밟는데 전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서로 깜짝 놀랐죠. 당신 어머니 들어오신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퇴원해? 우리 때문이라면 걱정 마. 지금 퇴원수속 밟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병원에서 폭력성 있는 노인은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야. 아, 같은 병실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밀쳐서 넘어뜨렸더라고. 참 여전하시네. 사람 변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셋이나 떨어져 나갔는데도 전혀 바뀐 게 없으셔. 우리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당신한테는 참 못할 짓 했지. 그리고 그걸 이제야 알아차린 것도 미안하고. 이제야 알아차린 거야? 당신도 참 늦다. 어떻게 이런 사태를 여태껏 모를 수가 있어? 그래도 이렇게 알아차린 것도 다행이지. 당신이 당신 엄마 편들 때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결과는 참 놀랄만한 일이긴 해. 큰형이 재혼하려는 문제 때문에 알게 됐어, 우리도. 형 재혼하려고 여자 데리고 왔는데 그 형수님 될 분도 예전 형수님처럼 엄청 부려먹으려고 하셨나 봐. 근데 그 형수님도 보통 분은 아니라서 결국 엄마랑 연 안 끊을 거면 자기랑 끊어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형도 재혼에 다시 실패했거든. 그러고 나서 형이 나서서
어머니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이런 식이면 우리 셋 중에 그 누구도 재혼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이야. 솔직히 우리 형제 전부 다 그때쯤에는 다들 눈을 뜬 거지. 어떤 게 좋을까 고민했는데 삼형제 중 누구도 어머니를 맡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어머니 집 처분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에서 모시자라는 결론이 됐고, 전 남편은 부끄러운 건지 괴로운 건지 연신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하더라고요. 하긴 저런 상태의 사람을 집에서 케어하긴 힘들 테니까. 제가 사무실 밖에 있는 전시모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어요. 전시모는 애먼 사람을 붙잡으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병문안 한 번도 안 오던 놈. 네가 자식이야? 나 집에 갈란다. 집으로 보내줘. 왜 나를 여기다 처박아 놓냐고. 여태껏 우리 탓, 이제는 없는 며느리 탓만 하셔. 그때 당신 말 들었으면 우리가 헤어질 일도 없었을 텐데.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하지 마.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당신도 앞으로 잘 살아. 그때 한 당신 선택이 지금 당신을 만든 거니까. 나한테도 과거 이야기 꺼내지 말고. 전시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훤하더라고요. 사람을 칼같이 쳐내며 좋으실 대로 살아오셨으니 옆에 버틸 사람이 없는 거겠죠. 그렇게 시모가 사무실 밖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외쳤지만 결국 다음 목적지는 다른 요양원이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시모는 자기 잘못을 모르더라고요. 아들들에게 배신당한 것을 이제는 없는 며느리 탓을 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집도 처분당해서 나가더라도 갈 곳이 없을 텐데 저리 집에 가자고 용을 쓰다니. 그 집에는 더 이상 자신을 그리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아직까지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짧은 재회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이 둘은 제법 컸고 재혼 생각은 아직 없지만 좋은 만남을 이어갈 사람도 생겼어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제 아이들을 상처받게 할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친할머니에게조차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남들보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제 삶을 찾아가는 건 아마 아이들이 지들 인생을 찾아 독립을 하고 난 뒤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늦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저도 참 순탄치만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누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돈 주고도 하고 싶지 않을 경험이긴 하지만 3명의 며느리를 이혼시키는 시모라니. 예전에는 치가 떨릴 만큼 싫었는데 지금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아오면 그런 사람으로 완성되는 건지. 이 글을 쓰면서 예전의 일들을 꺼내보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왕 꺼낸 김에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함께 욕하고 화내주시면 제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